이제 저희 학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좀 보고 오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이제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원장님들 1인 학원 관리형 1인 관리형 학원 세미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긴장이 많이 되고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야 제가 학부모님들보다 확실히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게 확실하니까 어려운 거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여기 이제 프로분들이 앉아 계시면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잘못된 말을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학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1인 관리형 학원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원은 처음 이제 공부방으로 시작을 했어요. 2018년도 12월에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19년도 1월에 첫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입학 설명회는 꾸준히 했어요. 이게 설명회는 저는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을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이때 할 때 한 1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 그 중에서 7명이 처음 등원을 했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제로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동네에서 뭘 하던 건 아니어가지고 제로에서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저는 사실 공부방을 열 때부터, 저는 이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관리형 학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 당시에 관리형 학원이라는 것이 설명하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면, 아니 그럼 뭐 어떻게 애들 자습시킨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 이런 얘기부터 항상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어떤 학습 시스템이라든가 방식 자체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아시니까 굉장히 좀 수월하기는 해요. 자, 이때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을 한 게 관리식 수업으로 7명이 등원을 시작했고요. 저는 사실 이건 100% 저의 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 인근에 있는 학교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정말 공부 잘했던 애들, 전교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애들 중에서 7명이 저희 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다행히 제가 잘 붙들었어요. 잘 붙들고 성적이 잘 나오게 해가지고 바로 3월 달에 30명 정도가 되고, 7월 달에 첫 번째로 순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벌어봤어요. 저 평생에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벌어본 거는 좀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벌 수 있구나라는 것 자체도 사실 되게 놀랐고, 그렇죠, 뭐 딴 나라 사람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조금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때부터 어깨에 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다음에 이제 3년 정도를 쭉 유지를 해가지고는 실제 공부방에서 한 35명에서 40명 정도를 꾸준히 유지를 했어요. 지금 그래 3년 정도를 잘 운영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으로 내가 하면은 난 무조건 성공하겠다. 진짜 딱 그 마음이었어요. 나는 이제 여기서 이 동네를 씹어 먹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뭐 천안을 씹어 먹을 거야. 나중에 내가 프랜차이즈 만들면 어떡하지? 진짜 막 이거 혼자서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학원을 지금 여기 이 부지로 언제 나왔냐면은 2021년 12월에 딱 여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설명회 한 3번 정도를 진행을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설명회 진행하고, 초등부 우리 받을 거다 뭐 이런 설명회들을 진행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어머님들께서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등록을 해주셨어요. 미치는 거였죠. 제 머릿속에 도파민이 거의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해 12월에 왔는데요. 3월 달에 바로 여기 건물의 5층에다가 초등관을 열었어요. 초등관 열고 선생님들 다 채용하고 거기서 다시 또 설명회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고 굉장히 호응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앞으로 나의 인생은 꽃길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살기 시작했죠. 자, 두 번째, 그렇게 22년도에 7월쯤에는 저희가 강사 5명, 조교는 7명, 원생이 160만 원? 원생이 160명이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매출이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7월이었기 때문에 좀 특강 같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과표집된 것도 있긴 했는데, 이때 매출로만 쳤을 때는 이때가 아마 최다였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보면은. 자, 근데 이때부터 저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때 정말 기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꽂으라고 하면 저는 이때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1인 원장으로 바꿔야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들 개개인의 좀 성향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완전히 제가 이제 MBTI 검사를 해보면요, ISTJ가요 그냥 끝단에 있어요. 그냥 ENFP가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부리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사람들이 좀 잘 못하면 제가 가르치거나 뭔가 지도를 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말 잘 못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게 사실 경고를 날리는 거거든요.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자른다. 이걸 경고를 날리는 걸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건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날리는 건데, 그 누군가는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성격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부리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에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사실 그때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1인 원장하고, 자, 아시면 아시겠지만 22년도 11월에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2022년도 11월에 챗GPT가 나오고, 저는 어떤 팟캐스트에서 그걸 들었어요. 그걸 듣고 나서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제가 이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션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때 노션은 진짜 지금 노션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를 정도로 후졌어요. 정말 블록 몇 개만 쌓아놓으면 안 돌아갈 정도로 정말 못 쓸 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때 노션 안 되네.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챗GPT가 등장하면서 거기서 딱 꽂혔던 한마디가, 얘가 코딩을 그렇게 잘해준다네. 그러면은 내가 그거 가지고 나서 코딩을 시작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요. 그때 코딩이란 것 자체를 사실 처음 해본 사람이었어요. 물론 PC를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시기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으면은 저는 안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 뚝딱 해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도 보면 SNS나 이런 데서 무슨 바이브 코딩 이러면서 딸깍하면 뭐 서비스가 바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전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완전히 서비스로 내가 쓸만한 정도까지 나오는 데까지는요, 엄청나게 문제가, 이 단계가 길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들 코드가요, 깔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딱 보고 나면은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식의 코딩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 안 되는데 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코드가 이상하게 꼬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간단한 거를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드 줄이 길어지고 오류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게 딸깍 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지금부터 코딩을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시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취미 생활로 아니면 나의 자기 개발로 정도는 괜찮지만, 아예 그걸로 내가 서비스를 만든다 아니면은 나의 뭐 학원에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맡기세요. 누군가의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시는 걸 저는 오히려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고 나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저는 진짜 정말 인고의 시절, 여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이집트를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시기를 저는 거쳤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였고요. 몸과 마음 그리고 지갑까지도 너무나 힘든 시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2023년 10월 달에 마지막 강사를 딱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완벽하게 1인 학원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결국 매출을 3억 5천만 원이었고, 이때도 매출이 3억 5천이 안 됐어요. 2022년도 3억 5천이 안 되는 매출이었는데, 지금 24년도에 매출 3억 5천에 순수익은 2억 5천이고, 올해 제가 어저께 안 그래도 급하게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3억 4천만 원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학생들 좀 덜 받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그리고 순수익은 오히려 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제가 강의식 수업을 런칭을 하면서요, 애들 이제 조교 쓰는 시간들이 확 줄어가지고 오히려 순이익은 늘은 상태. 그리고 지금 저희 오답노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부수입이 지금 더 생기고 있는 수준이고, 지금 이쪽이 앞으로 계속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지금도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인원들을 유지하는 정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은 항상 10명 정도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저는 5학년, 6학년만 받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이제 잘하는 친구들만 이렇게 받고 있고, 중고등부는 항상 55명에서 60명 수준에서 안정화를 하고 있는 정도고, 이 정도 인원이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가 쓰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좀 맥시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하는 정도로는. 근데 이제 이거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부는 평단가를 40만 원에 항상 맞추고 있어요. 중등부는 37만 원, 고등부는 43만 원을 받고 있는데 항상 딱 평균을 냈을 때 40만 원 정도 되게. 그래서 한 60명이면 6, 4, 24, 2,4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딱 나오게끔 이렇게 맞춰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입시 결과가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비학군지에 있는, 동네에 있는 고등부 해봐야, 지금 중고등부 해봐야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학원에서는 그래도 꽤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2019년도에 중3 애들이 정말 잘하는 애들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에요. 예, 그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성과를 잘 내줘가지고, 진짜 그때까지 저 끌고 가는 것도 정말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정말 성과를 잘 내줘가지고, 이때 거의 사실 저도 죽을 뻔했고, 어쨌든 성과도 미친 성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 이제 24, 25, 26. 올해는 지금 마지막 한 명, 정시생이 한 명 남아있는데 그 친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인서울의 좋은 학교 내지는 직업고까지의 학교를 현재 다 합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은요, 한 명도 빠짐이 없으며, 저한테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배운 학생들 중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대학만 자랑하고 싶었으면 여기 뭐 이런 학교는 안 넣겠죠. 안 넣었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학생들은 제가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넣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중복도 없어요. 여기 지금 서울대 이 친구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를 다 붙었거든요. 안 썼잖아요. 그냥 최종으로 등록한 학교들만 적은 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진짜 저는 그러니까 입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 잘하는 애들을 붙잡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버무려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이제 자랑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평판은 조금 저는 단순하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매니악해요. 학생들도 좀 매니악하고요. 학부모님들도 조금 매니악하세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분명히 좀 갈리는 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들리는 소문은 저는 ISTJ인데 저희 집사람은 ENFP에 또 극단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이 돌아다니는 이 말썰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는 타입인데 그 친구 우리 집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호불호가 분명히 있다. 근데 공통적으로 저 원장이 어쨌든 실력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저기 가서 잘 버티면 성적은 잘 나오는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애들이 거기서 버티는 애들이 별로 없다. 이 정도의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그런 학원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학원은 시간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등부는요,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한 타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수,금 각각 2시간씩 해가지고 3번, 비용은 22만원. 제가 이거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충남 지역의 분당 단가로는요, 이게 그냥 맥스예요. 맥스가 되다 보니까 그 분당 단가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이제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같은 경우도 그냥 중고등학교하고 동일하게 아까 저기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고난노트 5번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등 과정을 다 끝내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조금 잘하는 학생들, 좀 이제 공부 잘하고 좀 열심히 하고 학부모님들도 좀 관심이 많으신 그런 학생들이 와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부 때는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지만 저는 초등부에서 요것만 해라. 연산 똑바로 해라. 앉아있는 자세 똑바로 해라. 수식, 글씨 똑바로 써라. 이것만 정말 엄청나게, 딴 건 몰라도요, 이것만큼은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던 친구들이 사실 수식 쓰는 것들이 확실히 좀 낫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중고등부는 요즘에는 이제 제가 강의식을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00% 관리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월, 화, 수, 목 4일 중에서 이틀을 나와가지고 관리식 수업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4시간씩 2번을 오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금토에 있는 이 강의식 수업을 못 온다고 한다면은 6시간이나 5시간씩, 고등부는 6시간, 중등부는 5시간씩 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 다들 여기서 그걸 어떻게 버티나요? 다들 여기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애들이요 생각보다 누울 자리 봐가면서 다리 뻗습니다. 하는 놈들은 결국 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런 식으로 관리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답노트 5번, 선행진도 나가고, 패드로 제 강의 영상을 촬영한 강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에는 제가 일단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그거였어요. 관리식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었을 때 자기가 잘 모르거나 못 푼 문제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게 되고 오답노트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좀 꼼수로. 야, 이건 이렇게 하면 바로 풀려. 이런 문제들이, 유형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런 꼼수 같은 것들을 배울 시간이 없더라고요. 배우지를 못하더라고요. 모르고 나서 나중에 내가 시험 문제 여기서 이제 시험 직전 보강 같은 거 쭉 하면서 문제 풀어보는 애들, 야, 이거 이렇게 풀면 되잖아 하니까 제일 공부 잘하는 애가, 그 무슨 방법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걸 알려주긴 알려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지금 현재는 현행 진도에 대해서, 얘는 학년별로 묶어가지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 토요일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만 모아가지고 현행 진도에 대해서 시험 대비, 예를 들면 조금 고난이도 문제라든가 유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꼼수 같은 것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좀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런 관리식이랑 강의식이 인원을 분산해가지고 하는 건, 인원이 나눠져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 학원 다니고 있으면 당연히 관리식도 받아야 되고 강의식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이걸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고등학생들이 보니까 그냥 고등학생들은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그냥 내신 대비 방학 때 선행, 내신 대비 방학 때 선행, 이게 되다 보니까 그냥 고등부 같은 경우는 아예 관리식 수업을 없애버리고, 가능한 친구들, 정말 전 과목 1등급 받는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등부를 강의식으로 지금 옮겨버릴까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지금 내년 3월 정도부터 어떻게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 수준별로 다 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플, 시너지, 숨마 쿰라우데를 기본 개념서로 쓰고는 있지만 문제집은 다 다릅니다. 문제집은 진짜 너무 다양하게 저는 쓰고 있어요. 보다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써보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돌고 돌다 보면요, 우리 다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니까 센이 제일 좋아요. 센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가 보기엔 문제도 제일 좋고, 구성 자체도 베이직 센부터 시작해가지고 센, 라이트 센, 그리고 센 한 다음에 센 B 해가지고 한 번 더 돌릴 수 있고, 요즘엔 최상위 센도 나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똑같이 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별로 어떤 이 구분해가지고 문제집을 주기에는 그 센 교재가 제일 적당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양을 막 늘리고 싶다, 그럼 마플 시너지라든가 수매싱 같은 거 풀리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제 바이블 유형온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량 많기로는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풀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블랙라벨 일품을 푼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줍니다. 모의고사 문제집 같은 것들을 미리 만들어진 것들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은 일품이나 블랙라벨에 쉬운 단계 말고 어려운 단계 문제들만 모아가지고 문제지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교재를 엄청나게 많이 풀린다, 좀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학년별 강의식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핵심 개념이라든가 유형 문제, 고난이도 문제 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실장님이 먼저 전화 상담으로 거의 한번 걸르세요. 걸러시고, 이때 금액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어떤 시간 같은 것들, 학습 시간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싹 걸르는데, 이 행정실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집사람입니다. 집사람이 그냥 전화로 거의 한번 걸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원장 상담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사실 거의 80~90%는 등록하겠다라고 하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제 시간을 많이 줄여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문진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데 이게 학생들이 적는 설문지고요. 이것들은 지금 저희 학생들별로 전부 다 가지고 이제 이 바인딩을 해가지고 바인더의 앞에다 다 꼽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이제 막 쓰기 시작을 하고요. 자, 고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습 컨설팅 해가지고는 등급, 내신 등급이나 모의고사 등급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희망 대학이라든가 학과는 어떤 것들이 좋은가. 그러면 저는 이제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 정도 대학에 이 정도 학과를 가려고 한다면 너 등급 지금보다 얼마만큼은 올려야 돼. 지금 세특 어느 정도 나왔어.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좀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해주면 지금 안 되잖아요. 사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이런 거 안 해주면요 안 와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수학을 가르쳐 준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 이따가 말씀드릴 학습 설계자, 우리 이제 1인 원장들은 학습 설계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지도를 해야지만 이제 유익이 있죠. 사실 그런 거잖아요. 메가스터디에 있는 현우진이 저보다 훨씬 잘 가르치겠죠. 컨텐츠도 좋겠죠. 이 대한민국에는 모든 수학 정보는 현우진에게 모일 거예요, 아마도. 그럼 저하고 그 사람의 차이는 그 어떤 수학 가르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학원생들 입장에서는 한 달 교육비면은 그 사람 강의 1년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거기다 한 달 교육비만 추가하면 이 사람의 교재를 다 살 수 있어요. 저희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럼 얘가 우리 현우진 선생님께서 해줄 수 없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나는 뭐냐? 너에 대한 개인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되지 않으면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사실은 결국에는 저는 좀 이런 것들을 봐요. 이제 앉아있는, 아무래도 수업 시간 자체가 좀 긴 학원이다 보니까 앉아있는 자세를 조금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게 막 난리가 나요. 막 몸이 베베 꼬이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그렇지 않게끔 이제 계속 뒤에서 자리 잡고 자, 똑바로 앉아. 자, 두 손 다 올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가는데요. 아까 봤던 양식에다가 보고서로 지금 이 학생이 지금 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테스트 없이 수업을 진행을 해봤더니 어떤 테스트 같은 경우는 테스트 결과를 넣습니다. 전부 다 진행을 해가지고 이걸 학부모님께 보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어머니께서 생각을 하시는 방식은 어떠신가요? 어머니께서도 생각들이 많으시잖아요. 조금 선행을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과학고를 준비하는 친구입니다. 아니면 외고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 학생에 따라서 달라져야죠.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학습을 진행할 것이 달라져야죠.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학부모님과 교류를, 그러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컨펌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전화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집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대부분 사실은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보고 있는 거랑 저희가 여기 와서 학습하고 있는 거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머니 맞아요 이거죠. 이게 사실은 근데 이 학원에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말하지 않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학생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 구성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관리형 수업은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인 건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시험 기간이냐 아니면 시험 기간이 아니다 아니면 이 친구는 특목고를 갈 친구다 아니면 일반계 고등학교를 갈 친구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학습 방법은 다릅니다.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저는 관리형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저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걸 그냥 다시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습일지랑 바인더 이런 거 다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답노트 나가야 될 것도 하고 이 친구들 여러 가지 수업에 있어서 이 준비 과정들 이런 것들 이제 아까 보여드렸죠. 오답노트 같은 것들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다음 패드 같은 거 충전이 되어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 학습일지를 아까 제가 보시면 저희 학원에 이제 쓰고 있는 제 시스템에서 학습일지를 딱 올려놓고 나면은 거기서 계속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자마자, 학생들은 오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 오답노트, 2주 전 오답노트, 4주 전 오답노트 풀이.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거 하는데도요,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보통 오답노트 한 장에 보통 8문제 정도가 되는데 그 8문제가 3개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애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8, 3, 24니까 시험,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한번 보는 거예요. 어쨌든 한 번 풀었었던 거니까 조금 시간은 날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답노트 풀이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 시청하는데 이거는 저는 유튜브에다 다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놨고 그 녀석들을 여기 학원 카페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가지고 올려놔서 아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에 이제 태블릿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태블릿 못 쓰게 해요, 제가. 자기 태블릿 쓰면은 거기에 뭐 카카오톡 뜨고 뭐 인스타그램 뜨고 뭐 틱톡 뜨고 난리가 나니까 못 쓰게 하고, 자, 학원에 있는 거 딱 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기 네이버 카페 딱 그거 하나만 있어요. 네이버 카페 들어가가지고 자기 들어야 될 거 확인하고, 대신 이거는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합니다. 너 오늘 이거 듣고 어디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나한테 확인 받으러 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아까 저희 학옥습 이들지에다가 다 일일이 꼼꼼하게 적어두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전반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하는 동안에는요, 저는 계속 돌아다닙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얘가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뭐 갑자기 화장실을 가가지고 사라졌지를 않았는가 등등의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한 다음에 학습일지에다 다 적어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 엄마한테 다 보내거든요. 애들한테 이제 막 혼나기도 하죠, 애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1시간 30분 전 정도부터는 오답노트를 제작하는데, 이 오답노트 같은 경우도 어떤 날은 많을 것 같으면은 제가 그 오답노트를 조금 더 일찍 갖다 주고 채점을 하게끔 만들고, 오답노트가 좀 별로 없을 것 같으면은 조금 천천하게 오답노트를 만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답노트 최종적으로 하면 그게 이제 하원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하원 테스트를 잘 통과를 했으면은 이제 하원을 하면 되고, 오답노트 다시 한번 가지고 가고,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업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는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늘 했었던 것들 학생들 여기다 다 일일이 꼼꼼하게 적어둡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제가 적어두면 이게 위로 딱딱딱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보고 나서 또 수업 준비를 하고, 과제 같은 경우도 적을 수가 있는데 이 과제가랑 학습 현황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께 바로 전송이 됩니다. 바로 전송이 되고, 이 비고란 같은 경우는 전송이 안 돼요. 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얘가 오늘 뭘 했다, 아니면 제가 뭔가를 누락을 했다, 그런 날도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뭔가를 누락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반드시 이걸 뭔가를 해줘라, 이런 것들을 저는 이 비고란에다가 꼭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학원이 그냥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오늘의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이제 진짜 세미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를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1인 원장 관리형학원의 모든 것이라고 적었는데, 이미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개념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명문화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자, 좀 이런 느낌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학원 업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금 반편성하는 것보다요, 반편성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애들이 줄어들고 있고 학원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 학원 하나당 가는 아이들이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반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촘촘하게 반을 절대 구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어려우시잖아요, 반 구성하는 게. 지금 예전에는 그냥 학년별로 묶어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학년 레벨별이 되잖아요. 학년별로 상중하만 하더라도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면은 24개가 나와야 돼. 18개 반이 나와야 되는데, 그 18개 반을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그렇게 구성한 다음에 그 반에 애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어떻게 하세요?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애들 후루룩 나갔어요. 그러면 그 반을 바로 딴 걸로 교체를 하실 수 있나요? 안 되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그것도 마찬가지. 학부모들이나 학생도 전부 다 요구가 다양해요. 사실 강의식 수업 해보시면은 그러시잖아요. 같은 반 처음 같이 시작했어도 여기 5명이 있으면요, 한 달 지나면 얘네들 다 난리가 납니다. 어떤 친구는 더 진도 더 나가고 싶어 하고, 어떤 친구는 더 지금 아직도 이거 못 알아먹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얘는 잘하는 애는 잘하는 대로 못하는 대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학원이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길 갔어야만 했어요. 거기 아니면 배울 데가 없었으니까.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대성학원들 하면 200명이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아예. 대안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안이 너무 많잖아요. 바로 옆 건물에 학원 있고요. 바로 자기 아파트 단지에 공부반 등 잔뜩 있고요. 대안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학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네들을 붙들고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인력. 일단은요, 인건비가 너무 올랐습니다. 아시잖아요. 너무 올랐어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조교 쓰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시간 많이 쓰면은. 그리고 거기다가 실력 있는 강사가 왜 내 밑에서 일하겠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내 밑에서 일하겠어요? 지껏 차리든가, 아니면 정말 대형으로 가든가, 뭐 등등의 이런 선택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장들은 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지금 계속 모든 게 집중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번아웃이 오기 딱 좋은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학원 원장님들, 특히나 소규모 학원 원장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대부분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이유가 왜 생겼느냐? 자, 첫 번째로 인구 감소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갖고 유튜브 영상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지금 1차 감속이 저는 이걸 피해 갔어요. 제가 지금 학원을 연계한 요 애들이 고3쯤 갔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피해 갔는데, 제가 학원 강사를 할 때 원장님들께서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셨어요. 애들 진짜 많이 줄었다고. 그때가 아마 요 1차 감소기를 맞으셔가지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요, 40만 명대가 유지됩니다. 지금 언제까지? 초등학교 2학년. 지금 내년도 초등학교 3학년도부터 어떻게 되냐면 35만 명으로 줄기 시작해요. 내년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애들이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딱 초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부나 중등부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금방 올라오실 거고요. 고등부 하는 선생님들도 해서 봤을 때 앞으로 약 5, 6년? 3, 4년 뒤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교육 시장으로 들어오는 입시 사교육 시장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보통 초등학교 5 늦으면 중학교 1학년 정도 이때쯤에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 이때쯤이 됐을 때는요, 이 친구들이 확 줄어들고 있다는 게 극명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근데 그때 준비하고 있어서는 늦죠. 안 되죠. 이 앞에 거하고 다시 연결이 되는 거지만, 당연히 자, 촘촘한 바늘을 구성을 하고 있으면요, 이거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실현 가능한 모델 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2차 감소기는 이때, 자, 2024년도에 아마 23만 명이 27만 명까지, 24만 명까지 떨어졌죠. 올해 이제 조금 반등했다라고 하는 것 같을 텐데, 그래도 뭐 급변하게 뭐 30만 명대로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이면 지금 이때하고 보면은 몇 퍼센트가 좀 15만 명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일단 파이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시장의 변화입니다. 자, 예전에는 공부 못해도 학원을 보냈어요. 요즘 그거 느끼십니까? 공부 못하면 굳이 내가 학원을 보내야 되나? 그거 갖고 차라리 내가 노후를 준비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지. 근데 실제로 저한테 상담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그거 진짜 가끔씩 이제 뜨끔뜨끔 할 때가 있는데, 자, 예전에는 어차피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된다, 무조건 공부밖엔 답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인식 자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부는 그냥 할 놈만 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그래도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공부를 하겠다, 학원을 다니겠다라고 하는 애는 그 중에서도 상위권 애들만 다니니까 더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그 인원 자체가. 자, 결국은 우리는 상위권 학생들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 학생들을 받으려고 한다면요, 가르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현우진이 더 잘해요. 그럼 그 현우진한테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제공을 해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저희한테 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해주셔야 돼요. 자, 고정비용, 이거 뭐 임대료 말도 안 되죠. 좀 전에 일찍 오신 선생님이 50평에 막 500만 원 이렇게 임대료가 나가면은 그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할 수 있을런지, 그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강사 채용, 그죠? 강사 채용을 하게 되면은 고정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고정비, 관리형 학원이라는 것에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강사 채용의 리스크도 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당면에 하고 있는 두 번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 강의식 모델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병목 형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반편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편성. 예전 같으면요, 10명 수업 듣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 명 더 추가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한 명 들어가 듣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뭐가 늘어나면 나의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인원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인력 마찬가지죠. 이 관리형 학원 하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강의력이 기본이고요. 강의력 기본 플러스 해가지고 학습 설계 능력이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학습 설계 능력을 갖고 있는 강사님들이 얼마나 계실 것이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학생 한 명이 올 때마다 제 일이 늘어나요. 강의식 수업은요, 학생 2-3명 늘어나도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관리식으로 들어가게 하면요, 내가 학생을 할 수 있을 때마다 4시간이 2시간, 3시간씩이 더 필요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거든요. 그런데 4시간을 어떻게 거기서 빼낼 것이냐? 그러면은 수익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애들 그럼 내가 많이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수익은 어떻게 낼 것이냐? 정말 힘든 문제죠. 저도 사실 그 문제를 겪으면서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이거죠, 결론적으로. 학생은 줄어드는데 요구사항은 까다롭고 믿을 만한 강사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우리는 어떻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학원의 가치는 지식 전달 모델에서 학습 생산, 프로덕션 모델로 저는 전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식 전달 모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인터넷 강의가 모두 다 흡수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현우진보다 못해요. 네. 현우진이 할 수 있는 것만큼의 어떤 강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그럼 애들은 이걸 듣겠죠.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것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이거요. 결과를 창출하고 엔지니어링, 이것을 만들어가는 설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의 학습 시스템관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주는 학습 설계자가 되는 모델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형 학원이라는 것은요, 애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관리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학원이 되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그 성과는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입시 결과가 될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이나 뭐 학생들이 봤을 때 내가 지금 예전에는 안 했는데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은 어쩔 수 없다. 시스템을 갖춘, 어떤 학습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춘 1인 관리형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다. 저는 이게 변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수학학원 원장님들은 여전히 그렇잖아요. 수학은 입시의 기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수학이 망하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원장님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이제 극명하게 나뉘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뭐 에듀테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수익이 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다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자가 조금 소수고요. 후자가 다수이긴 한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 감소라는 정해진 결과를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정해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친구들이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1인 관리형 학원을 정의 내리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인 학원이라는 건요, 강사가 한 명인 학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사가 한 명이 아니죠. 우리 원장님이 강사입니까? 강사 맞죠. 강사 맞는데 강사도 해야 되고요, 운영도 해야 되고요, 상담도 해야 되고요, 의사 결정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책임까지도 모든 게 다 원장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자, 의사결정이 독점되어 있다는 건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 원장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학원이에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위크 포인트입니다. 정말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학원에서 김성민이가 고문장이가 빠졌다라고 했을 때 이 학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브랜드라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위크 포인트, 아주 약한 포인트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약한 포인트들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셔야 될 거예요. 자, 원장은 학원의 컨트롤 타워, 메인 엔진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제가 너무 부럽고 이게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 자,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거는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원장의 역량을 가지고 원장의 역량으로 모든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메인 엔진은요, 전문성. 저희가 강의가 사실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가장 핵심 역할인데 그 핵심도 이 원장의 어떤 전문성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관리형 학원이라는 건 뭐냐? 제일 많은 오해가 이거였어요. 사실 학부모님들도 지금 여전히 오해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관리형 학원이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하셨던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오해가 계속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태블릿 보면서 학습하는 거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조금 있는 세대가 있어요. 그냥 태블릿 보고 그냥 보냈던 그런 학원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관리형 학원은 절대로 자기 주도 학습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원장이 개입을 하지 않는데 학원을 다닐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기 주도할 것 같으면 요즘 뭐 관리형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가면 되죠. 이거는요, 관리형 스터디 카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관리형 한다는 거는요, 자, 원장 또는 강사의 주도하에서 학습 설계, 그리고 그 학습을 실행하는 것들을 확인,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하면서 교정해 나가는 과정, 이것들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점은 이런 거예요. 이 학생이 지금 부족한 게 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1인 관리형 학원이라는 것은요, 원장이 학생 개개인의 학습 로드맵을 직접 설계하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을 통해 실행과 피드백을 주도해야 된다. 자, 여기서 시스템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인 관리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자, 교육 서비스이자 교육 서비스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건 확실한 거고, 플러스해서 우리 머릿속으로 운영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갖출 것이냐는 이 두 가지가 접목되어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학원이 확실하게 관리형 학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성공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업이자 운영 시스템업입니다. 자, 고밀도 교육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가르치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 학생에게,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현우진한테 먹힐 수밖에 없어요. 자, 운영 시스템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빠져나가면 이 곰스랩은 없어지는 학원이에요. 근데 제가 잠깐 빠지더라도 운영될 수 있게끔은 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자, 이 규칙과 기록.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 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록 때문에 아까 보셨던 저희 학원의 학원 운영 시스템, 학원생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수기로 다 썼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안 되니까 엑셀로 쓰다가 이제 밑에 이제 탭으로 학생들을 다 구분을 했었는데 이 탭이 이제 많아지니까 찾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였습니다. 이런 반복 업무 같은 경우는 자동화 툴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시간은 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서비스업에 더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돼요. 내가 놀자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간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한 명이라도 학생을 더 받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설계를 해야 되고요. 학습 루틴, 그러니까 아키텍트를 설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루틴. 이 실행을 하는 것을 계속 루틴하게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저희 학원에서 아까 기본적인 루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본적인 루틴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답노트에 진도 나가, 그 다음 그 진도 나간 것들에 대해서 오답노트를 해. 그리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너 이거 모자라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 아니면은 다음 진도로 나가. 이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 학원에서 한 반년 이상 다니는 좀 똘똘한 친구들은요, 학원 와가지고 갈 때까지 저를 한 번도 안 보고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냥 지 알아서 다 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대충 한 단원 다 풀었으니까 채점 받아야지. 그러면은 오답노트 나와 있으면 5장 아까 말씀드렸지 책 위에다 다 올려놓거든요. 그 중에 하나 지가 빼가가지고 푼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끝날 때 가면서 고생했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요. 그 정도로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루틴을 딱 잡아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돌아가는 경우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자, 설계를 한 다음에 루틴은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하고, 피드백, 요게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풀어온 문제집을 보고 얘가 뭐가 부족하고 뭐는 잘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나의 큰 그림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딥하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 우리 원장님들의 역할이 되셔야죠. 자, 그래서 예전에처럼 그냥 혼자서 모든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간 관리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 첫 번째로 원장 주도의 학습 설계가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 우리 1인 관리형 학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 자체가 우리가 예전에는 강의식 학원에서 관리식 학원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역할, 원장의 역할이라는 것도 재정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는 재정의가 돼야 될 것이냐? 저는 3가지 기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학습 설계자예요. 자,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학습을 이 친구가 어떤 상황이고 목표가 어떻기 때문에 나는 전체적으로, 저는 곧 초등학교 5학년 상담을 와도요,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이 정도로 할 겁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정말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 그 다음에 그 큰 그림 안에서 중간 목표 그리고 단기 목표들이 하나하나 설정이 되어 있죠. 그 목표들은 저는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한 달마다 한 번씩 다 보내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 목표를 했는데요, 이번 달에 이만큼 했습니다. 더 초과를 했고요, 아니면 좀 더 못했어요. 다음 달에는 어떻게 더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어머님들께 그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 목표에 대한 피드백을 꼭 드립니다.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학습 설계자. 근데 이거는요, 제가 자동화를 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정도 학생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좀 템플릿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템플릿들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하시다 보면 당연히 많이 생기시긴 하겠지만요. 자, 두 번째는 시스템 운영자. 이거는 조금 자동화 툴이라든가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좀 딥하게 다음 목차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과 생산자. 결과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고는요, 만들어진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고서는요, 우린 이렇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게 대학 입결이건 아니면은 학교에서의 성적이건 아니면 학생들의 변화건, 요 3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을 얼마나 잘 보냈느냐, 그리고 뭐 고등학교에는 특목 자사고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당장 내신 성적이라든가 학생들 그 시험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느냐. 세 번째는 엄마가 느끼기에, 그리고 학생들이 느끼기에 이 아이가 변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대부분 1번, 2번은 누구나 다 알지만요, 이 3번 같은 경우는 상담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 여러분들이 쌓아놓고 있으시면요, 옛날에 뭐 안 했는데, 공부 안 했는데요, 여기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형제 자매들이 진짜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언니나 오빠가 다니면은 그 동생들도 많이 다니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특징적인 게 딴 학원 갔다가 돌아오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딴 학원을 가는 친구들은 여기가 힘들어서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방치되는 느낌이어서 이런 느낌이, 그래서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요, 거의 많은 경우에 다시 되돌아와요. 그 친구가 그때마다 그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도 거기 있을 때 그나마 공부를 했었던 것 같다.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라는 것들, 성적이 굳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원에 비해서 저 학원을 다녔을 때 그 학습하는 태도라든가 공부하는 자세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는 되게 큰 장점입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이렇게 쌓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자, 첫 번째, 어떤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어떤 설계자, 그리고 시스템이 일하게 만드는 어떤 시스템 운영자,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결과 생산자가 돼야지만이 우리는 이 학원, 이 험난한 학원의 세계에서, 사교육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관리형 학원 같은 경우는 정말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좀 말씀드릴게요.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게 되는데, 일단 학생이 한 명이 들어올 때마다 제 에너지가 쓰는 절대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강의식 학원과 가장 큰 차별점은 저는 이 차이점, 가장 단점은 요거라고 생각해요. 강의식 학원 10명이었다가 15명이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공간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면 돼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이 관리형 학원 같은 경우는요, 학생 한 명에 투입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학생이 늘어날 때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은 일정하잖아요. 제한적이란 말이죠. 가장 큰 문제죠. 두 번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 제한을 하다 보니까 수익에 어느 정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지금 정도가 한계라고 저는 느껴져요. 여기 문제죠. 사실 큰 인력 수급 당연히 힘들죠. 지금 인력 수급 잘 되시는 분들 있나요? 없어요. 학원 강사 구하려고 해도 없고요. 강사를 구해놓고 나도 쓰다 보면요, 아, 내가 저 월급을 주고 써야 돼, 이런 생각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실 거예요. 자, 그렇게 때 관리형에 적합한 이런 꼼꼼하고 실력 있는 강사는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사람을 구해가지고 돈을 주다 보면요, 어떻게 하면 수익이 안 납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시스템으로 메워라. 결국에는 그냥 답은 이건 것 같아요. 답은. 근데 이거는 방법이 다 다르실 거예요. 저는 일단은 스와트 분석할 때 강점과 기회와 약점과 그리고 위협을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해 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원장님들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빠른 사람이 있어요. 타이핑한 난 독수리타법이야. 나는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빨라. 그런 사람들한테 타이핑을 시켜가지고 자동화를 하세요? 의미 없는 소리예요. 글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과 강점 이런 것들은요, 선생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강점은 이거죠. 원장 직강이고요.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 이 학생의 맞춤형 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가장 힘든 문제가 이겁니다. 이게 제가 없으면 끝나요. 제가 없으면 이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업무 과중이죠.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건강도 항상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죠.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형 학원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있죠. 위협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여전히 계속 줄어들고 있죠.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이젠 관리형 모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해보셨죠? 그러니까 요즘에 태블릿 갖다 쓰면은 막 눈 아이 트래킹을 해가지고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봤을 때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좋은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만약에 나한테 어떤 것들을 좀 좋은 것들을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SO 전략, 예를 들면 그러니까 S 강점과 기회를 묶는 전략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나중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그대로 우리 원장님들께 그냥 전달을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보시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우리 원장님들 이 구글 폼으로 이게 보면서 보내주셨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제가 질문을 좀 받아놨어요. 이 질문을 제가 이거 다 정리를 해가지고는 쭉 봤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이것을 크게 한 7개의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7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의 저만의 정답이에요.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요, 시스템 구축하고 자동화 도구,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근데 저는 여기 지금 질문이 이런 식들을 해주세요. 뭐 효과적인 학원 자동화 프로그램 및 AI 툴 추천을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학생 데이터 및 학습 자료 관리. 그러니까 노션이 버거워질 때에 대한, 이게 사실은 노션의 프로그램이 버거워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노션을 써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노션이 요즘 뭐 너무 대세기는 한 것 같아요, 진짜로 보면은. 그런데 내가 노션을 써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랬을 때 내가 뭔가 대안이 없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고, 오답 관리 및 채점 자동화, 뭐 채점 같은 경우는 전 자동화를 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제가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조교가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량이 너무 과다한데 이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정말 그때그때 달라요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건 대부분 그거예요. 자동화. 뭔가 컴퓨터가 뭔가를 하게끔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도구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동화가 아니라 도구화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 지금 제가 요걸 갖고 왔거든요. 이게 저희 이제 제 아시는 친한 원장님께서 선물을 주신 건데, 여기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저 이거 수업 들어갈 때 제 책상에다 올려놓는 그 시계거든요. 저는 요거 딱 보면서 뭐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합니다. 시침이 여기 딱 갔을 때 나는 제가 해야 될 것들이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무슨 뭐 메이크나 이런 걸 써가지고 나한테 문자가 오게끔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를 하나 갖고 있으시면 이것도 여러분들의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컴퓨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컴퓨터나 이런 거 뭐 자동화 막 툴 막 이런 것들에 어려운데 어떡하지, 너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만드시면 돼요.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자, 목표는 이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원장님들마다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학생을 기계처럼 관리하는 게 아니라요, 원장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원장님들은 이걸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오자마자 자기 해야 될 거 딱딱딱딱 그냥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자기 걸 하게끔 만들겠다. 물론 그거 나름대로의 뭔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학생을 기계처럼 관리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고도화된 시스템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은 가격 경쟁이 되거나 아니면은 얼마나 더 고도화를 시키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 1인 학원 원장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은 아이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접점을 늘리는데 다른 것들, 업무들을 자동화를 시켜버림으로써 해가지고 이 학생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데 목표를 두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제발 남들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딱 가봤더니 오 되게 좋아 보여, 멋있어 보여, 나 저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도입한 건요 3개월이면 안 쓰십니다. 장담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 한두 분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자, 중요한 건 원장님께서, 지금 여기 원장님들께서 현장에서 내가 지금 얻는 힘든 가장 포인트가 뭘까? 그거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내가 가장 힘든 건 뭘까? 물론 뭐 학생 모집이 힘들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내가 힘든 포인트가 무언가, 그걸 먼저 찾아주시는 게,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저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저기 스레드에서 제가 그냥 긁어온 글인데요. 이런 거예요. 필요 없는 걸 자동화하는 것만큼 멍청한 짓도 없다. 저는 진짜 이거에 극히 공감합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냥 여기다가 매직으로 2개, 3개 쳐둬도 될 일을 왜 굳이 무슨 프로그래밍까지 해가면서 하느냐고요. 자, 보죠. 어느 순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기괴한 광경을 보게 된다. 지금 제가 딱 이 상황이거든요. 제가 딱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장님들께서 내가 그런 걸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는 나중에 이걸 활용을 하는 것들을 내가 나중에 뭐 자유자재로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시고 계신다면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자동화 같은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먼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거 써보세요, 한번.
나중에 저는 이거 예전에 써봤던 기억이 이거 있거든요. 내가 그러면서 뭘 자동화를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자, 내가 제일 힘든 거, 반복하는 거, 그리고 실수하는 거. 실수하는 거는요, 뭐냐면 내가 꼼꼼함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자동화 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이 꼼꼼함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거든요. 정확하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꼼꼼하게 잘 못하고 있는 이 부분,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맨날 야근하고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적어보신 다음에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해결책을 대부분 요거 어떤 프로그램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그냥 내가 단순한 규칙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SaaS 같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해결책을 내가 규칙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자동화 툴로 바꿀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한번 해보세요. 저도 사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마인드맵 같은 거 만든 다음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한번 해봤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만들 수 있는 거. 단순하게, 생각보다 단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엑셀 같은 것들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는 원장님의 손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뇌를 복제해야 됩니다. 그게 뭔 소리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학생들마다 어떤 그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학습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의 템플릿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저장해 두지 마시고 쭉 적어 보세요, 한번. 생각보다 몇 개 없으실 거예요. 그 템플릿들을 조금씩 고도화를 하시는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과학고를 가고 싶은데 선행이 이 정도 돼 있다, 그러면 나는 그때까지 뭘 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 중에 하나 이거죠. 과학고 안 되니까 일반고로 가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까지 어느 정도 템플릿을 정해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그걸 또 점점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템플릿들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원장님들의 머리를 바로 그냥 갈 수 있도록, 학습 일지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다 만들고는 있어요. 자동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조금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그 위크 포인트, 그러니까 내가 아픈 포인트, 내가 정말 힘든 포인트를 빨리 잡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뭐가 좋아 보여서 하는 거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지금 여기다가 미니 워크샵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매주 반복되는 단순 업무 3가지 같은 것들 적어보시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자동화를 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한번 규칙을 만들어 보신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자동화 툴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작을 의뢰해 보신다. 요즘 단톡방 이런 데서요, 그런 데서 진짜 이런 거 없나요 하면은 이렇게 만들면 돼요라고 많이들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애들 가르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코어의 업무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코어 업무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코어 업무를 건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채점 같은 거 학생이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제 코어 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애들 채점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데다 막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고 이런 거 있으면은 애들에 대한 제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채점이라든가 오답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학생들의 보고서가 나가는 거는 무조건 제 손을 거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이런 코어 업무 같은 경우들은 절대로 자동화를 한다기보다도 그 시간에 좀 고도화를 하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 말씀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3대 원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도구를 가져오면 내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 안 되고요. 내 문제에서 출발을 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걸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유행이래. 노션 다 쓴대. 노션 괜찮대. 이거 아니라요, 내가 학습일지 쓰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그거를 조금 어떻게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돈박식 보여주기식 도입은 100% 실패합니다.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정말 학원 관리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을 다 써봤어요. 다 써봤는데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애들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 도구를 가져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도구가 내 일거리 하나가 더 추가된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걸로 만든 거예요. 제 시스템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시스템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에서 어떤 게 더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상 콘텐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질문에서는요, 영상 촬영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디서 시청하게끔 하느냐, 결석생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결합하는 방식을 말했는데, 이건 케바케입니다.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요, 영상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개념 강의만 찍어요. 문제풀이 강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또 문제풀이 강의만 찍어 놓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시기에 여러 가지로 방법이 다른데 공통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학원 열기 전부터 진짜 그리고 이후로도 저는 전국에 있는 좀 어떻게 보면 고수님들, 숨은 고수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숨은 고수님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막 가르침을 얻고 이랬던 경험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단톡방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경기 영어 1 원장님 계시잖아요. 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저 내일 그분 만나러 가요. 내일 만나가지고 저 인터뷰 따올 겁니다. 인터뷰 따와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려버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이렇게 찾아가서 배우고 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 분들 중에 잘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요. 영상을 안 찍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냥 이게 정답이에요. 저 이거는 만큼 제가 다 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상 안 찍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 찍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학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그냥 디폴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무언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작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사실요, 적정 퀄리티, 이거 뭐 기술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자면 이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을 하면은 4K로 촬영을 해가지고 1080p 뭐 FHD로 다운을 시켜가지고 렌더링을 한다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못 알아듣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청 장소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볼 수 있게끔은 해야죠. 볼 수 있게끔 우리 볼 수는 있다. 근데 어차피 니들 안 볼 거잖아. 그러니까 학원 와서 봐. 저는 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결석생을 위한 영상 공유. 당연히 그냥 카카오톡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이게 편해요. 카카오톡으로 이게 전송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내 걸 다 볼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너무 이게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죠. 내 어떤 지식이 우리 학원 아이들만 봐야 될 그 영상이 딴 데 퍼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 나의 너무 좋은 강의가 알려져서 돈을 안 내고 공짜로 본 놈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안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 봐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두 번째 걱정은 좀 그런 거죠.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올리면 내 얼굴이 팔리는 게 싫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뭐 이제 그 개개인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영상 수업이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대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영상 수업 본다면서 그럼 집에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우진 강의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는 영상 수업은요, 제 수업의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매일 똑같은 이 학생이 똑같은 과목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얘한테도 똑같은 설명, 얘한테도 똑같은 설명을 해야 되는 시간을 써야 되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똑같은 것을 설명하는 시간을 아끼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영상 수업을 도입한 건 딱 그거였어요. 몇 놈한테 똑같은 소리를 계속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있잖아요. 걔 중에 이쁘게 말 잘 듣고 이런 애들은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맨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면 또 대충 설명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저는 영상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영상 수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찍어놓고 나니까요, 사실 저는 써먹을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분명히 많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생각이, 야, 이것저것 다 망하면 그냥 어디 유튜브 편집자라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기본적인 영상 편집, 저는 영상 편집 툴을 쓰는 게 저는 파이널 컷도 쓰고 프리미어도 쓰고 캡컷 그리고 브루 곰 스튜디오 뭐인데 그거까지 5개를 다 써요.
제가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디 가서도 아무 프로그램이라도 그냥 쓰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정도까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수업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영상 보고 있으면요, 얘한테 쓰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애들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확보가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수업 운영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까 제가 학원 소개할 때 말씀드렸었던, 우리 학원은 이런 식의 플로우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대답을 조금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요거는 학습 하루에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제일 먼저 전 요걸 해요. 학생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담을 한 다음에 그 상담 결과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짭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해 나가고 이제 계속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 관리 및 학습 지도. 이것도 사실은 똑같죠.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별 케어할 것인가. 이건 이미 정답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 계획을 짜요. 이 학생이 딱 맞는 계획을 짜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아시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요, 이 친구가 대충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거다,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가겠구나라는 것들이 사실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내가 요 정도 갈 수 있는 학생인데, 내가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데를 가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더 시키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은 당연히 금방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요거는 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극하위권이나 이해도가 느린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일단 저희 학원에 이런 애들은 이미 걸러져서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험이 좀 적은 부분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학생들은 학원에 안 다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잘하는 애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집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질문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와닿은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타임당 관리 가능한 적정 학생 수,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 저는 저희가 지금 6시간 수업을 한다, 보통 기본적으로 4시간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 안에 그리고 채점 조교, 그리고 질문 조교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30명까지는 케어를 합니다. 그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케어가 돼요. 그런데 경기 영어 1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300명을 혼자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순이익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지금 이거 이상을 좀 올려보기 위해서 저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다 고민을 많이 해볼 것이고, 그 고민의 결과가 조금 긍정적이라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건 똑같은 얘기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 학원 인력 운영이나 원장의 역할은 학습 설계자, 시스템 운영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하고요. 학부모 상담 마케팅. 학부모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별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월간, 일간, 일지를 전부 다 매일 보내드리고, 그 일간, 일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애가 뭘 잘못했다, 숙제 해왔다, 안 해왔다라는 것부터 화장실에 갔는데 30분 동안 안 나오더라, 이런 것까지 저 디테일하게 적어놓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원모님들이 딱 보고 나면 알아요. 얘가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런 학부모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 마케팅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는 마케팅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게 최고의 마케팅이다. 근데 요새는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죠. 홍보를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저도 사실은 SNS라는 거를 올해 초 한 3, 4월인가요? 그때 처음 접했습니다. 그 스레드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여기서 이런 자리까지 마련하게 되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저께 처음이었어요. 아산 배방에서 초등학생을, 월촌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생 한 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초등학생인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스레드 보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진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말씀 안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건데,
지금 저도 마케팅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택에 이제 마케팅 전문가 이제 하시던 분이 계셔가지고 주중에 가가지고 실제로 배워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블로그 같은 건 이런 식으로 운영해라, 뭐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운영해라라는 것들을 이제 조언을 좀 듣고 있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굳이 내가 이게 돈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듣고 왔을 때 뭔가 이렇게 꽂히는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절대로 SNS에서 싸우지 마라. 그 말씀 꼭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저도 되게 좀 이렇게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절대 안 싸웁니다. SNS. 뭔가 이렇게 이상한 댓글이 달릴 것 같다 싶으면요,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냥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냥 별로 일이 생길 일이 없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수업 시간 증대를 어떻게 이제 어머님들께 설득을 시킬 거냐, 이 부분은요, 저는 그냥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우리 학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공부를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잘 나오는 거 아니세요? 그럼 저 바로 아시면서 왜 안 시키세요? 아시면서 왜 안 시키세요? 그냥 그렇게 그냥 끝내요.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늘어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애들이 반발이 심하지 엄마들은 절대 반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들을 상대하기보다는 어머님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상대할 때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거죠. 우리는 마케팅 할 때, 상담할 때는 항상 그겁니다. 저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요, 이 정도로 해놨어요. 그걸요, 데이터로 갖고 있으세요. 종이로 갖고 있으세요. 저희 학원에 전 PPT로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 애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랑은 안 해요. 어디다가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하진 않아요. 뭐 중등학교, 저희는 중학교 애들 중에 90점 이하는 아무도 없고요. 그 90점 이하 아닌 애들 중에서도 80% 이상은 100점입니다. 그렇게 시켰는데 100점 못 맞으면 지방 소도시에서 바보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상담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여드려라. 그리고 데이터로 만드셔서 보여드리시면은 사실 설득할 필요가 없죠. 그거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 끝이니까요. 비전 및 생존 전략,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여전히 저도 하고 싶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수업 방식이라든가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요, 저는 끝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지금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 또 아마 내년쯤 됐을 때는 다른 변화한 모습으로 수업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사실 우리 원장님들께 계속 그 영상 수업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온라인 쪽으로의 확장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쪽으로 확장을 하려면 결론적으로 영상이 있으셔야겠죠. 영상이 있는 게 좋고, 그걸 줌으로 한다고 하면요, 그건 과외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줌 같은 걸로 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 좀 이렇게 수익 자체를 넓힌다고 했을 때는 온라인 수업 클래스 같은 것들을 만드시는 것들이 조금 더 수입이나 이런 것들에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에다가 관리형 학원을 조금 접목시켜 보는 건 어떨까? 이를테면은 온라인으로 기본적으로 강의는 네가 알아서 다 듣는데, 모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채널 속에서 내가 관리를 해준다든가, 너 문제 푼 거 나한테 사진 보내. 그럼 저희가 채점해가지고 오답노트 파일을, 저희 오답노트 프로그램은 전부 다 PDF 파일이 나오니까 PDF 파일을 보내가지고 학습을 또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안을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확실한 거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대기업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매스를 다루는 어떤 인강이라든가 초대형 학원 있죠. 지방에는 사실 그런 초대형 학원도 없지만, 그런 서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한 시대인지나 미래탐구 이런 대형 학원들에 될 수는 없을 테니, 그네들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요거는 이제 이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통증 리스트, 내가 지금 가장 힘든 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루틴 한 개, 규칙,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표준화하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드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나서 해봤는데 그냥 원래 하던 게 나아, 그럼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걸 해보다가 이거는 좀 좋긴 좋은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좀 이렇게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고정하고 확장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 학원을 키워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뭐 질문이 없으시죠?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 구멍가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대형 학원과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경쟁할 필요 없고 대형에서 그리고 인터넷 강의에서 못 해주는 것들을 해주는 학원이 되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목표로 가지고 가야지 내가 쟤네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접근 자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지만 우리가 교육 권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전 제일 매번의 그 설명회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거든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의 날개를 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현상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시도를 해보시고 하는 과정 중에서 그 나중에 왜 내가 그걸 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때 그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정말 시도를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권력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명회를 만들었고요. 세미나를 제가 했고요.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고, 지금 오늘 진짜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원장님들을 모시고는 정말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오늘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왜 다른 원장님들이 이걸 돈 받고 하나? 정말 좀 힘들었어요. 이거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프로들 앞에서 지금 사는 거잖아요. 너무 좀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바에서 최대한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게 조금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제 전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